대화가 나오면서 그 라칸이나 또는 알키세우의 그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식의 요청들이 여기저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알키세우도 그렇고 라칸도 그렇고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다는 것.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이론을 갖다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어떤 그 강업감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어떤 연결 자체가 쟁점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쟁점이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사유가 시작이 되어지고 인식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의 이론과 페미니즘을 한번 근접시켜봐서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런 일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라칸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좀 지제를 통해서 많이 좀 소개가 많이 되어졌었고 지제이 그 소개한 내용이 다르게 보이는데 어쨌든 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1972년, 13년에 세미나 20을 진행을 했었고 그 세미나 20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어떤 생각의 틀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생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바꿔놓고 그다음에 흑기를 바꿔놓고가 일단 그 라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알려면은 특히 이 세미나 인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이론을 갖다 전개했을 때 이 사람이 문제 설정이 무엇이었고 문제 의식이 무엇이었는지를 갖다 조금 알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전의 이론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73년에 어떤 식으로 이론이 변화를 보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페미니스트들하고 이제 논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페미니즘 자기 이론을 수정을 하면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완전한 양보를 하지 않고 반응하는 양보를 하고 일단 그 라칸 같은 경우에는 대별적인 두 가지 커다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는 거울 단계라고 보통 부르는 상상적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상상적 시기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자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에고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에고는 그래서 상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상징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상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직은 그 생물학적인 존재에 불과한 그 아이가 언어의 장 안으로 진입을 하는 시기에 바로 이 거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이 발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상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이 특정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말하자면 부모가 특히 모성적인 대타자인 어머니가 어떤 말을 갖다가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 말은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말들이 들려오는데 아무 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은 똑같은 상황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언어의 장 안으로 진입할 때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표사슬이 기름이 없는 기표들이 쭉 자기 앞에서 미끄러져서 지나가게 있을 때 그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해석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구절을 생각을 나는 배가 고프다 라는 식의 문장이 자기 앞에서 들려올 때 맨 처음에 이 말을 갖다 들으면은 이 나는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발화자를 지칭하는 1인칭 주어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것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이라는 말만 가지고서 또 다른 말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새는 새의 날개짓은 훔쳐가. 똑같은 소리로 기표가 과거에 이루어지고 있고 양자를 갖다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표들이 쭉 지나갈 때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고 그것의 기의 혹은 의미를 갖다 찾아내는 것은 항상 시간을 거슬러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묻다라는 문장을 듣고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나는이라는 기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라깡이 그 누빔점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빔점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누빔점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만 비로소 앞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회고적인 방식으로 기표들의 의미들을 찾아내는 그런 식의 해석의 운동을 벌일 수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기표와 기를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어떤 상황 속으로 이어져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유를 갖다 할 수도 없고 말을 갖다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빔점이라는 겁니다. 이 누빔점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의미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주체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생물학적인 전주체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이 기표 사슬이 자기 앞에 지나갈 때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그물을 던진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물고기를 잡게 되면 그러면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운동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자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쪽이 M이라고 쓰는 게 유아의 주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보를 말하고요. 이쪽에 동사로 IA라고 쓰는데 이게 바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자 동시에 이상적 자아를 보여주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운동을 벌이고 나면은 어떤 자기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이걸 갖다가 출발점을 갖다가 미치는 시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이미 최원인데 제가 원래 태어났을 때 최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자기한테 부여받은 그 아이덴티티를 다시 과거 쪽으로 투영을 해서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가 원래부터 최원인 게 아닌데 오히려 타자에 의해서 부여받은 어떤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원래부터 나를 규정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쪽에 있었던 주체가 그쪽으로 다시 옮겨가요. 대신 여기에는 대문자로 I가 쓰여지는데요. 이게 바로 자아 이상적인 약간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상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자아 이상이라는 것은 상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타자를 지칭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라깡이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광학 모델을 도입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조그마한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꽃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꽃이 꽃병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목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상자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꽃병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요. 여기 이제 평면거울이 있습니다. 맨 처음 평면거울을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보기만 그냥 꽃병에 안 꽂혀 있는 이 꽃만 보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이 옆에 있는 손잡이를 갖다 돌려가지고 이 거울을 갖다 수직의 상태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밑에 있는 꽃병이 이 오목거울에 반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눈에 들어가면서 이런 식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인다. 꽃병 안에 꽃이 꽂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분열되어 있는 이미지가 조립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이를 갖다가 거울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바로 너야 라는 식으로 가르쳐줬을 때 아이는 거울에 비쳐있는 자기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바뀌죠. 강아지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좀 맨 처음 휘청휘청 거리다가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몸이 이미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근데 인간의 아이들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몸이 다 파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통일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의 일부를 갖다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몸이 파편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갖다 데리고서 거울 앞에 가서 이게 바로 너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아이가 굉장히 기쁨에 넘쳐가지고 그 이미지에 완전히 패시네이트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갑자기 거울 앞에 섰는데 자기 이미지가 통합된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나의 이상적인 어떤 자아의 모습이구나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쁨에 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패시네이트 여기서 두 가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이미지 다시 말해서 이상적 자아 자기의 이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더 계속 보고 있죠. 아이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미지는 조립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단순히 자기가 찾아낸 이미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연출을 해서 그 아이의 자아의 모습을 갖다가 찾아주는 거예요. 과거 모델에서 잘라져 있었던 것이 조립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처럼 자아도 그런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되죠. 이상적 자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적인 거죠. 이미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신급으로서 자아 이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타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동시에 이런 어떤 어머니가 한 말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기표에 불과했었던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기표의 그 의미를 갖다 찾아내는 운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최초의 상상적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에 따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단순히 필요의 차원,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의 차원, 이런 차원이 아닌 욕망의 차원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약간이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식의 말을 해요. 이런 말이에요. Man's desire is the desire of the other.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대타자가 있어요. 대타자가 원하는 것을 오방해서 원하는 그런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 말의 의미는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체이고 그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자기를 욕망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한다. 쉽게 말하면은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이제 욕망을 욕망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고 그 아까 전에 회고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기표의 기를 누려서 이 말의 의미를 갖다 찾아냈어요. 안정적인 의미를 형성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은 어머니의 욕망의 의미를 갖다 알았다라고 판단하고 그게 바로 나구나. 어머니 나를 사랑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말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식에 분주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지식에 분주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는 뭔가를 먹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의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성됐던 그 의미가 해체가 됩니다. 파괴가 되어지고 새로운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누린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욕망의 문제인데 이제 어머니의 욕망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오면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죠. 그런데 좀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그러다 보면은 부모의 관심이 옆으로 분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른 일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어머니 욕망의 그 수수께끼 그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어머니 욕망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더 이상 어머니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 욕망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자기가 형성했던 누림점이 해체가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는 다시 어머니의 욕망을 자기한테 끌어당기는 거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예를 들면 먹었던 거를 토한다. 내가 저쪽에 토하고 있으면 큰일 났어. 그래서 막 쫓아가야 되는 거죠. 쫓아가서 그 아이를 또 돌봐야 돼요. 그 순간 아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다시 내가 어머니의 의인이구나. 그리고 다시 누림점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머니의 욕망이 도망가
도망갔던 걸 다시 자기한테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머니 또 다른 일로 다른 데 또 가거든요. 이거를 갖다 이제 환희적 누민정이라고 합니다. 환희적 누민정은 전부 통시적인 누민정이에요. 시간 속에서 형성되는 누민정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갔다 해체됐다 이런 식의 운동을 보여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지는 그런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건데 이게 바로 모성적 상징 질서에 해당합니다. 아까 전에 이게 바로 뭐야? 말이 어머니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이 모성적인 상징이에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게 은유적 의미죠. 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 속에서 다른 기표들이 도착을 함에 따라서 불안정화되고 깨지는 그런 식의 것으로부터 안전한 그래서 안정적인 의미의 의미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은유적 의미점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성적 상징 질서. 그리고 이 부성적인 상징 질서가 수립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안으로 주체가 들어가 진입을 해야지. 비로소 아이가 그런 아까 전에 이제 자주 그런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바로 라칸이 생각했던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믿음은 1972년, 73년까지 계속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느냐를 보면 남성 중심주의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그 폭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남자아이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욕망의 어떤 게임, 엄마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 자기여야 되는데 그 욕망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경쟁 관계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그 현재 엄마의 욕망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대상을 파괴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그 자리에 들어서요.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어머니의 욕망을 자기한테 고정시키려는 굉장히 폭력적인 시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욕망의 게임이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극단화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극단적인 폭력을 갖다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도라로 농이죠. 도라로 아니다라는 말도 농이에요. 다만 철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또한 아버지의 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지라는 거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금지하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적인 욕망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금지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부성적인 상징법의 특징입니다.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즐거움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허락. 모든 걸 다 오냐하는 아버지. 라칸이 생각했던 건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니고 근친상간적인 이 욕망을 갖다가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 하나를 금지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인데 이 극단적인 폭력을 갖다가 멈추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어떤 금지, 아버지의 상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1972년, 73년 세가 22전에 라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생겨나지만 그렇지만 그 근본 틀은 강하죠.